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대실유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먼저 이 귀중한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곳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열정과 풍부한 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 앞에서 감히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처음 사례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자신이 없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습니다. 너무 긴장되기도 하고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 덕분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경험한 사례가 유아 수학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영감을 드릴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유치원 현장에서 관찰하고 실행했던 놀이 중심 유아 수학 교육 사례로 제목은 유아의 일상생활 속 놀이에 나타난 수학적 경험 사례입니다. 유아들의 놀이가 수학교육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와 가능성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강연에서 충분한 이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학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로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사진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깊은 지식과 통찰을 통해서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유아교육에 대해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을 함께 나누길 기대하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유아 수학교육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아 수학교육의 내용은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수화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포함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자연탐구 영역의 내용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5가지 유아 수학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4세 유아들이 일상의 놀이에서 수학적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과정에서 유아 수학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유아들의 놀이와 통합되고 있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아들의 놀이 하나하나를 수학교육 내용과 굳이 연결시켜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수학교육의 5가지 내용이 놀이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유아들은 수학교육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놀이를 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사례는 많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말이 다소 빠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아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여러 가지 봄꽃들이 피어 있었고 유아들은 꽃을 들여다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짜증난 듯한 유아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꿀벌 싫어, 꿀벌 무서워, 꿀벌이 모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유아들의 대화를 듣고 보니 유아들이 꿀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유아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꿀벌이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 곤충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아기부터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꿀벌은 무섭기만 한 곤충일까? 꿀벌은 왜 꽃 주변으로 모여들까? 꿀벌은 어떤 일을 할까? 유아들은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꿀벌과 관련된 도서를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자신이 알고 있던 꿀벌에 대한 지식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꿀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학급의 놀이는 한 학기 동안 다양한 놀이로 변형되고 확장되면서 유아들의 배움과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진은 유아들이 꿀벌과 관련된 도서를 찾아보고 인공지능 스피커나 생성형 AI에게 질문하고 알파미니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는 모습입니다. 유아들은 꿀벌 그림책을 보다가 꿀벌집 모양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아들이 책을 읽고 있는 사진에서 꿀벌집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자세히 보시면 꿀벌집 모양이 좀 애매하게 생겼습니다. 유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동그라미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면서 꿀벌집 모양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아들은 꼭지점, 변과 같은 수학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지만 평평한 부분이 몇 개인지, 뾰족한 부분이 몇 개인지 등과 같이 도형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면서 꿀벌집 모양을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꿀벌집 모양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기로 합니다. 다양한 꿀벌집 모양이 검색되었지만 여전히 꼭지점과 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림으로 그려진 꿀벌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교사는 유아들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꿀벌집 그림을 출력해서 제공해 주었습니다. 유아들은 변의 수를 세어 꿀벌집이 6개의 변과 꼭지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화에도 보시면 유아들이 직접 선의 개수를 세고 뾰족한 부분이 6개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육각형이 반복되면서 꿀벌집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죠. 꿀벌집 모양이 육각형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유아들은 놀이 시간에 다양한 방법으로 꿀벌집 만드는 놀이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육각형을 만들어내는 유아도 있었지만 7개나 8개의 변으로 된 도형을 만들고도 꿀벌집을 만들었다고 자랑하거나 4, 5개의 변으로 된 도형을 만들어서 꿀벌집이라고 말하는 유아도 있었습니다. 이 유아는 벽돌 블록으로 꿀벌집을 만들었다고 교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얼른 세어보니 6개가 아니라 7개였습니다. 교사는 유아에게 꿀벌집이 무슨 모양인지 물었고 유아는 육각형이라고 대답합니다. 교사는 육각형이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아는 평평한 부분, 즉 변이 6개인 블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유아가 육각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블록의 개수를 다시 세어보게 했고 유아는 블록이 6개가 아니라 7개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오류를 수정하면서 놀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놀이 시간에 유아들은 다양한 블록으로 꿀벌집을 만들고 교사가 준비해준 작은 꿀벌 인형으로 놀이를 하던 중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아들은 친구와 함께 꿀벌집에 들어가서 꿀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명의 친구가 직접 들어가서 놀이하기에는 꿀벌집이 너무 좁았던 거죠. 유아들은 꿀벌집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데 여기는 너무 좁아서 우리가 들어가면 부서지고 말 거야. 더 큰 꿀벌집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친구와 함께 들어가서 놀이할 수 있는 커다란 꿀벌집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면 지금보다 더 큰 꿀벌집을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재료를 탐색하기도 했습니다. 유아들은 신문지, 페트병, 휴지심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로 꿀벌집을 만들어 보았지만 여러 친구가 함께 들어가기에는 공간이 좁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아들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커다란 상자를 가지고 와서 꿀벌집을 만들면 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상자는 육각형이 아니라 네모였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은 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상자 2개를 이어 붙여서 꿀벌집을 만들기로 합니다. 교사가 제공해준 커다란 상자를 이어 붙여서 꿀벌집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한 육각형은 아니었지만 유아들은 넓은 꿀벌집을 만들었다는 성취감만으로도 뿌듯함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이 꿀벌집 탐색을 할 때 육각형이 여러 개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유아들은 육각형들을 어떻게 이어 붙여서 꿀벌집을 만들지 계속 고민합니다. 테이프를 붙여보지만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육각형을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하면서 꿀벌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크다, 작다, 앞, 뒤, 옆 등과 같이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육각형 크기를 비교하는 등 다양한 수학적 개념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크고 작은 꿀벌집을 서로 연결해서 여러 개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유아들은 각각의 공간을 자신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꾸미고 놀이를 이어갔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꿀벌집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거나 친구들과 3, 4, 5 모여서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자로 만든 꿀벌집 여러 개가 모이자 유아들은 마을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꿀벌 마을을 만들어 놀이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제법 많은 양의 육각형들이 있습니다. 서로 크기가 다른 육각형들을 이어붙여서 꿀벌집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유아들은 도형의 모양, 변의 수, 각도, 크기, 공간 관계를 지각하면서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꿀벌 마을에 다양한 가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유아들은 각각의 공간을 가게로 꾸미기로 하고 가게의 넓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을 만드는 유아도 있었고 음료수 가게, 꽃가게, 놀이터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꿀벌집 안에 가게 공간을 꾸미면서 자리가 부족해지자 더 넓어야 된다거나 더 좁혀야 된다거나 꿀벌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거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열려있다, 닫혀있다 등과 같은 공간 개념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사진은 유아들이 만든 꿀벌 마을의 모습입니다. 꿀벌집 모양은 흐트러졌지만 즐겁게 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꽃가게에서 꽃을 파는 놀이도 하면서 놀이 속에서 공간과 수 개념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들의 놀이를 더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교실에는 꿀벌 모비를 달아주었고 꿀벌 모자와 머리띠와 같은 소품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꿀벌 마을에는 놀이동산도 만들었는데요. 교실 안 공간이 부족해지자 복도에 놀이공간을 만들기로 하고 상상블록을 이용해서 놀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유아가 놀이공원에는 일정한 키가 되어야 놀이기구를 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아들은 너도 나도 키재기 공간을 만들자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경험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놀이공원에 가면 타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탈 수 있지만 유아들은 항상 키를 재야 되잖아요. 그 경험을 놀이로 가지고 와서 벽면에 키 재는 공간을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빨간색 테이프를 쭉 붙여놓고 교사에게 키 재는 곳이라고 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사가 키 재는 곳이라고 글자를 적어주자 유아들은 벽면에 붙이고 놀이동산에 오는 모든 유아들에게 키를 재보라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친구는 누굴까? 라는 의문을 드러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반 친구들의 키를 모두 재어보기로 합니다. 어떻게 잴 수 있을지 고민하던 유아들은 크기가 같은 벽돌 블록을 가지고 와서 키를 재보자고 합니다. 그런 다음 누가 블록 몇 개만큼 키가 큰지 비교하기 위해서 칠판에 블록의 개수를 적어봅니다. 사진에도 보시면 28개, 27개, 38개 등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이 보이시죠? 유아들은 블록의 높이와 키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어 재지는 못했지만 블록을 이용해서 친구들의 키를 재어보려고 시도하고 블록의 개수를 세워서 칠판에 기록하면서 높이의 개념과 측정 도구의 필요성, 수세기와 비교하기, 자료 분석 등을 경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아들은 꿀벌에 대해 알아가던 중 예전에는 많이 보이던 꿀벌들이 최근에는 보기 힘들어졌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다음 날 실제로 교실에 있던 꿀벌 인형과 소품들이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날의 교사는 유아들이 하온 후에 꿀벌 인형과 소품들을 모두 숨겨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바닥에 커다란 발자국을 몇 개 붙여두었습니다. 다음 날 유아들은 교실에 와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유아들은 교실에 남겨진 커다란 발자국을 단서로 꿀벌이 사라진 이유를 유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시면 유아들끼리 서로 발을 대어 보라고 하고 자신의 발이나 친구의 발이 발자국보다 작다거나 자신의 발보다 발자국이 크다는 말을 하면서 비교와 측정을 경험합니다. 유아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서 유치원 입구에 있는 신발장으로 달려갑니다. 증거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아들은 패드에 발자국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 다음 신발장 위에 패드를 올려두고 200켤레가 넘는 신발바닥을 뒤집어서 하나하나 사진과 맞춰봅니다. 일단 똑같은 무늬의 신발을 찾으면 교실로 가지고 가서 크기를 재어보기로 했는데 유아들은 끝내 같은 모양 발자국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유치원생들 중에는 범인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냥 교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아들은 유치원 친구나 형님, 동생들 중에는 범인이 없다는 결론이 나자 갑자기 교사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교실에 남아있던 발자국이 유아의 발보다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아들은 교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발자국에 발을 올려보라고 합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제 발이 더 큽니다. 유아들은 발자국이 선생님 발보다 작기 때문에 선생님도 범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발보다는 크고 선생님의 발보다는 작은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아들은 방과후 선생님을 비롯해서 교실에 들어오는 모든 선생님을 범인으로 몰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을 모셔와서 발의 크기를 재어보지만 교사들의 발이 더 컸었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은 꿀벌이 사라지게 한 범인을 찾기 위해서 교실 바닥에 찍힌 발자국과 유치원에 있는 사람들의 발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더 크다, 더 작다, 뭐뭐보다 크고 뭐뭐보다 작다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교와 측정을 경험하였고 발자국 모양과 신발 바닥을 비교하면서 모양과 패턴을 경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범인을 찾지 못한 유아들은 꿀벌들이 남긴 편지 속에서 단서를 찾기로 합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던 유아들은 꿀벌들이 보낸 편지에서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발견합니다.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유아들은 꿀벌이 사라지게 한 범인이 형님도 친구도 동생도 선생님도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 즉 우리 모두란 걸 알게 됩니다. 대화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지구가 오염되고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꿀벌들이 숨쉬기가 어려워져서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유아들은 만나는 선생님마다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 반에서 꿀벌이 사라지게 한 범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여기저기에 알렸습니다. 처음 꿀벌을 만났을 때는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우리 곁에서 꿀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유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꿀벌들이 사라져서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절반은 성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꿀벌이 사람들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유아들은 꿀벌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학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아들은 사라진 꿀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던 중 유아들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다시 쓸 수 있는 쓰레기는 모아서 재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버리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놀이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급의 놀이는 재활용연구소 놀이로 확장되게 됩니다. 재활용연구소 놀이는 3가지 놀이로 파생되는데요. 그 첫 번째 놀이는 무엇이든 만들어 드립니다입니다. 유아들은 재활용연구소를 열려면 재활용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재활용품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 배출할지 의견을 나누고 커다란 상자에 재활용품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가지고 온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류했습니다. 캔, 투명 플라스틱, 일반 플라스틱, 종이상자, 휴지심, 비닐, 병뚜껑 등으로 분류하는 놀이입니다. 어디에 넣을지 모르는 건 친구들끼리 의논해서 나누거나 교사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재활용품 분류하기는 유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은 분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나누는 과정에서 유사점과 차이점, 규칙성 등을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종류별로 나누어진 재활용품의 수량을 비교하면서 많다, 적다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크기, 모양, 재질 등의 다양한 속성을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아들은 나누어진 재활용품을 교실 한켠에 정리해두고 본격적으로 재활용품 연구소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재활용연구소니까 우리 반끼리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유아들은 무엇이든 만들어 드리겠다고 유치원 곳곳에 홍보 전단지를 붙이고 직접 홍보도 했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시면 무엇이든 만들어 드린다는 홍보물 옆에 칸칸이 수납장에 올려진 것이 재활용품 만들기 의뢰서인데요. 이것을 엘리베이터와 계단 앞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보시면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서 작성 및 전달, 완성된 작품으로 놀이하고 사용 후기 남기기,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 의뢰서를 작성해서 작품과 함께 다시 우리 반으로 가져다 주기, 이런 내용들로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유아들이 가지고 온 재활용품은 교실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다른 반 친구들도 꽃잎 3반에서 재활용품을 모아서 장난감을 만들어준다는 소문을 듣고 재활용품을 모아오기도 했습니다. 홍보 전단지를 붙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활용품 제작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유아들은 매일 의뢰서를 수거해서 만들어 달라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니까 매일매일 바빴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로봇인데요. 너무 멋있죠? 재활용품 자체가 다양한 모양과 부피,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공간과 도형에 대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정말 열심히 재활용품으로 장난감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휴지심을 활용하여 만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휴지심은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길고 짧은 휴지심을 작은 상자나 우유값과 같은 육면체들과 합쳐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아들이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직접 만든 장난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직육면체, 높이가 다른 원기둥, 삼각형, 사각형 등의 모양이 보이는데요. 유아들은 이렇게 재활용품으로 만들기를 하면서 모양을 인식하고 크기를 비교하며 휴지심 위에 상자를 올릴지, 상자 위에 휴지심을 올릴지, 휴지심은 옆에 나란히 붙일지 등을 고민하면서 위치와 방향에 대한 개념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 하나를 만드는데 휴지심이 몇 개 필요한지, 상자가 몇 개 사용되었는지, 팔 다리를 만들 때는 같은 크기의 휴지심을 찾아 붙여보면서 분류의 개념을 배운다던가, 우유값과 휴지심을 번갈아 붙이면서 패턴을 인식한다던가, 휴지심과 우유값을 나란히 놓고 길이를 비교하고 어림해 보는 등 다양한 수학적 경험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유아들이 자신들이 만든 장난감을 배달하기 위해서 택배 포장을 한 사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오세반 형님이 의뢰한 로봇을 직접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재활용품 장난감을 집으로 가져간 유아의 소감을 영상으로 찍어서 학교 종이 앱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내용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유치원에서 가져올 때는 없었던 이름과 설명을 소개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에세이음은 내가 내 거라고 표시해 적은 거고, 재활용품 뒤에 재활용품 만들기 토끼 인형 토토라고 되어 있는 거는 토끼 인형의 이름을 알려주는 이름표예요. 그리고 이 인형과 저기 있는 펭귄 인형을 더해서 키도 재봤는데 더 큰 친구는 토끼 인형이었어요. 이 친구가 한 말을 글로 적어 보았는데요. 마지막에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자기가 만든 인형을 집에 있는 펭귄 인형과 키를 재어 봤는데 토끼 인형의 키가 더 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이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집에서도 인형들의 키를 재어보면서 비교와 측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아들은 재활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유값이나 병뚜껑과 같은 쓰레기를 휴지나 치약자개로 바꿔주는 지역사회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우유값과 병뚜껑을 모아서 되살림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유아들은 우리가 유치원에서 매일 우유를 마신다는 점에 주목하고 유치원 전체 학급에서 나오는 우유값을 우리가 수거해 오면 금방 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버리는 병뚜껑을 모아서 유치원으로 가지고 오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병뚜껑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연구소의 두 번째 놀이는 휴지 줄게 우유팩 다오로 확장됩니다. 유아들은 먼저 매일 다른 반에 가서 우유값을 모아오고 일정한 양이 되면 휴지로 바꿔주기로 합니다. 유아들은 우유값 몇 개를 모으면 휴지로 바꿔줄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 우유값 100개를 휴지 1개로 바꿔주는 곳도 있고 우유값 1kg을 휴지 1개로 바꿔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간별로 그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유아들은 우리도 우리 반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유값을 휴지로 바꿔주는 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아들은 수레를 가지고 각 반에 다니면서 우유값을 모아왔습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간 수레에 우유값을 담으면서 숫자를 세웠습니다.
가끔 순서를 틀리기도 했지만 친구들끼리 서로 협력해서 숫자를 세었습니다. 대화 내용에도 보시면 어떤 반에서 우유값을 몇 개 가져왔는지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층에 서너 개의 학급이 있다 보니 어느 학급에서 몇 개를 모아왔는지 헷갈렸고 전날 모아온 우유값과 당일 모은 우유값의 수를 합쳐보려고 해도 전날 모은 우유값의 수를 기억하지 못해 정확한 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10개의 반에서 가져온 우유값이 몇 개인지 일일이 기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아들은 각 반에서 모아온 우유값을 매일 기억하고 숫자를 더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 학급에서 모아온 우유값이 모두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도대체 100은 어떻게 세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자신들이 모은 우유값이 모두 몇 개인지 세기 위해서 교사에게 수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사는 날짜별로 누가 우유값을 모으러 갔는지, 그날 모은 우유값이 몇 개인지 기록할 수 있는 기록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아들은 매일 우유값을 모으러 가면서 종이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수를 세는 친구와 기록하는 친구의 역할을 나누어서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은 매일 모은 우유값의 수를 기록하고 전날 모은 것과 합쳐보면서 어느 반에서 몇 개를 모아왔는지 세어보았습니다. 유아들은 매일 각 반에서 모은 우유값의 수를 적어보면서 하루 중 어느 반에서 가져온 우유값이 더 많은지 비교하거나 동일 학급에서 가져온 우유값이 전날과 비교하여 더 많은지 더 적은지 비교하면서 놀이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각 반에서 가져온 우유값을 깨끗이 씻는 것도 유아들의 몫이었습니다. 우유값에 물을 많이 넣어 보기도 하고 조금 넣어 보기도 하면서 부피의 변화에 따른 무게를 어림해 보면서 측정하거나 흔들어 보면서 무게를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유아들이 날짜별로 모은 우유값을 기록하는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아온 우유값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전체 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세워야 하는 숫자가 커지자 유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지도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유아들은 매일 숫자를 기록하면서 우유값을 모았지만 100보다 큰 수를 기억하기도 세기도 어렵다고 느낀 유아들은 100 이상을 세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고민하던 유아들은 이번에는 교사에게 숫자를 먼저 써달라고 합니다. 교사가 숫자를 적어주면 자신들이 동그라미 하는 형식으로 다시 우유값을 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이 재미있어 보였는지 유아들은 서로 동그라미를 하겠다고 했고 유아들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우유값을 세면서 동그라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은 매일 모은 우유값 수를 기록하고 더 큰 수를 세기 위해서 숫자와 동그라미를 1대1로 연결하는 등 자신들이 친숙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수세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우유값의 수를 세는 방법이 해결되자 이번에는 각 반에서 모은 우유값을 어떻게 휴지로 바꿔줄지가 고민이었습니다. 유아들은 우유값 100개를 휴지 1개로 교환해 줄지 1kg을 휴지 1개로 바꿔 줄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유아들은 똑같이 휴지 1개로 바꿔주는 곳인데 어떤 것은 우유값 100개가 기준이고 또 어떤 곳은 1kg이 기준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아들은 1kg과 100개가 같아야 공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각 기관에서 휴지 1개로 바꿔주는 기준으로 정한 우유값 100개와 1kg이 같은 것인지 직접 실험으로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모은 우유값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저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사는 저울을 준비해 주었고 유아들에게 눈금을 보여주면서 1kg이 어디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유아들은 우유값을 저울 위에 올려보면서 저울의 눈금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합니다. 유아들은 5개씩 묶은 우유값을 하나씩 올려보면서 바늘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꽤 많은 우유값을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바늘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40-50개 정도 쌓고 나니까 우유값이 자꾸 무너졌습니다. 유아들은 1kg을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종이 상자 안에 우유값을 넣어 무게를 재어보기로 합니다. 상자를 먼저 저울 위에 올린 다음 접어든 우유값을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상자를 올린 상태에서 저울의 눈금을 0에 맞추어 주었습니다. 유아들은 우유값을 조금씩 넣으면서 눈금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우유값이 10개씩 늘어날 때마다 저울의 눈금은 약 100g씩 늘어났지만 유아들은 작은 눈금을 의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아들은 숫자를 응시하면서 저울의 눈금이 빨리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우유값을 100개 넣었을 때 저울의 눈금이 숫자 1에 닿았습니다. 유아들은 우유값 100개의 무게가 1kg이라는 가설이 사실임을 발견합니다. 유아들은 우유값 100개의 무게가 1kg과 같기 때문에 우유값 100개를 휴지 1개로 바꿔줘도 되고 우유값 1kg을 휴지 1개로 바꿔줘도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울을 이용해서 1kg의 무게를 재어본 유아들은 교실에 있는 다른 물건들의 무게도 재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유아들은 그림책, 공룡 장난감 등 교실에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무게를 재어봅니다. 유아들은 크게 적힌 숫자만 읽었기 때문에 공룡의 무게를 정확히 읽지는 못했고요. 우유값 30개 올렸을 때와 비슷하다 정도의 이야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아들은 1kg이라는 단위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으로 1kg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권을 올려보았고 1kg이 되지 않자 조금만 더 올려, 10개 더 올려 등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림책 건수를 점점 늘려서 1kg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림책 몇 권이 되어야 1kg이 되는지 세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은 1kg이 어느 정도의 무게인지 알기 위해서 교실에 있던 다양한 물건의 무게를 직접 측정해 보거나 무겁다, 비슷하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무게를 비교하거나 수를 세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더구나 유아들은 교실에 있는 다양한 물건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시도하면서 4세 유아들에겐 다소 어려울 수 있는 1kg이라는 표준 단위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아들이 만든 재활용 연구소의 두 번째 재활용 대상은 병뚜껑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색깔의 병뚜껑을 가지고 와서 커다란 상자에 모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상자에 한꺼번에 병뚜껑을 모았습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병뚜껑을 활용해서 블록놀이, 축구놀이, 관역 맞추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유아들이 가지고 온 병뚜껑으로 관역 맞추기 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관역 맞추기는 아시다시피 수세기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하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양궁 관역처럼 세워놓고 놀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는 바닥에 놓고 손가락으로 병뚜껑을 튕겨서 관역 안에 병뚜껑을 넣어보는 약간 컬링 같은 느낌의 관역 맞추기였습니다. 크기가 다른 네모 모양으로 관역을 그린 다음 가장 안에 들어가면 3점, 그 다음은 2점, 1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정하고 손가락으로 병뚜껑을 튕겨서 나온 숫자를 더해 점수를 내면서 수를 세고 더하기를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이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0점이라는 규칙도 정했는데요. 게임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병뚜껑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들은 병뚜껑을 활용하여 여러가지 모양 만들기를 했습니다. 유아들은 상자에서 병뚜껑을 골라 거북이, 꽃, 자동차, 건물, 인형 등 다양한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건 병뚜껑으로 만든 거북인데요. 유아들은 거북을 만들면서 다리가 4개이다, 등껍질 모양이 꿀벌집과 비슷하다, 오른쪽, 왼쪽 모양이 같아야 한다 등 숫자를 세거나 오른쪽, 왼쪽 등 방향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거북의 등껍질 모양과 꿀벌집의 모양이 같은 모양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유아들이 자신들이 만든 장난감을 교사에게 자랑하는 장면입니다. 왼쪽 사진의 오른쪽 유아가 가지고 있는 동물 모양을 보시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보시면 유아들이 병뚜껑으로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만들기를 할 때 주로 같은 색깔의 병뚜껑을 연속해서 사용하더라고요. 유아들은 상자 안에서 같은 색 병뚜껑을 찾아가면서 만들기를 계속합니다. 만들기를 계속하다 보니 같은 색깔 병뚜껑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만들기 하던 도중에 같은 색깔 병뚜껑을 찾다 보니 시간은 자꾸 흐르고 흐름은 자꾸 끊어지고 유아들은 장난감을 만들면서 자신이 원하는 색깔의 병뚜껑을 골라내는 것이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미리 같은 색깔 병뚜껑끼리 모아두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유아들은 병뚜껑을 분류하기 위해 복도에 있던 대형 블럭을 교실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은 색깔끼리 블럭을 쌓은 후 긴 반원 모양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병뚜껑 분류 미끄럼틀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블록 색깔이 무지개 색깔이고 가지고 온 병뚜껑도 블록 색깔과 비슷했습니다. 쌓아놓은 블록의 색깔과 같은 색깔의 병뚜껑을 미끄럼틀에서 내려보내면 아래에 있는 투명 상자 안에 같은 색깔의 병뚜껑만 모을 수 있습니다. 병뚜껑에는 분홍색과 흰색이 있었는데요. 블록에는 분홍색과 흰색이 없었습니다. 유아들은 빨간색과 분홍색 병뚜껑을 한데 모으기로 하고 흰색과 노란색 병뚜껑도 한데 모으기로 합니다. 그리고 주황, 연두, 파랑은 블록과 같은 색깔의 통에 모으기로 합니다. 이렇게 분류해 놓고 나니까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유아들이 만든 작품을 잠시 감상하시겠습니다. 곰과 토끼입니다. 고양이와 기린입니다. 물고기와 무지개입니다. 유아들이 병뚜껑으로 만든 장난감을 전시하려고 했는데요. 전시할 공간이 부족해서 교구장을 비워서 유아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작품 이름표도 스스로 만들어 붙여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습니다. 유아들은 병뚜껑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었고 친구들과 작품을 공유하기 위해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유아들이 장난감을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 교실은 병뚜껑 장난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장난감을 전시할 공간이 없어지자 대화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유아들은 장난감 대여 가게를 열어서 다른 반 친구들에게 장난감을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병뚜껑 10개를 모아오면 장난감 1개를 빌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아들은 다른 반 친구들이 가지고 온 병뚜껑의 수를 세어 통에 담습니다. 병뚜껑 개수를 확인하고 난 후 분류 미끄럼틀로 가지고 가서 병뚜껑을 색깔별로 내려보내기도 합니다. 병뚜껑을 모아온 유아들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빌려갑니다. 병뚜껑 장난감 대여 가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유치원에 소문이 났고 형님들과 동생들은 병뚜껑 장난감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병뚜껑 장난감은 금세 동이 났습니다. 유아들은 병뚜껑이 더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병뚜껑 되살림 캠페인을 열기로 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아들은 포스터를 만들고 유치원 곳곳에 다니면서 병뚜껑 되살림 운동에 참여하라고 외칩니다. 포스터를 자세히 보시면 10개 이상을 모으면 지구지킴이 배지를 주고 100개 이상을 모으면 병뚜껑 치약자기를 주겠다고 합니다. 1000개 이상을 모으면 직접 만든 병뚜껑 장난감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고 병뚜껑 모으기에 돌입합니다. 아쉽게도 1000개까지 모으지는 못했지만 유아들은 병뚜껑을 모으는 과정에서 분류하기와 수세기를 경험하였고 병뚜껑 작품을 만들면서는 필요한 병뚜껑의 수를 세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상의 모양과 크기를 인식하고 배치하거나 비율을 조정하면서 사물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위, 아래, 옆, 육각형, 대칭 등과 같은 공간과 도형의 개념을 배울 수 있었고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빌려주면서 1:1 대응이나 수세기도 경험하였습니다. 유아들은 병뚜껑 되살림 캠페인을 통해서 제법 많은 양의 병뚜껑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모은 병뚜껑의 일부를 치약자기로 교환하기 위해 택배를 보냈고 며칠 후 유치원으로 치약자기가 도착했습니다. 치약자기는 병뚜껑 개수와는 상관없이 참여 회당 1개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이걸 사줘야 할지 유아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유치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할지가 고민이었는데요. 결국 학급 예산으로 치약자기를 유아 수보다 조금 많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병뚜껑 치약자기는 각 가정으로 보냈고 병뚜껑을 100개 이상 모은 학급에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아들은 지구온난화를 막아 꿀벌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아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꿀벌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꿀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우유값을 모아 휴지로 교환하고 병뚜껑을 모아 치약자기로 교환하거나 놀잇감으로 활용했는데도 꿀벌들이 돌아오지 않자 또 고민에 빠집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만든 꿀벌 마을에는 꿀벌들에게 가장 중요한 꽃밭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꽃밭이 있어야 꿀벌들이 꽃가루를 옮겨와 열매를 맺고 사람들과 동물들은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아들은 블록과 인조잔디로 꽃밭을 만든 다음 꽃그림을 그리고 종이컵에 나무젓가락을 꽂아 꽃을 만들어 꽃밭을 꾸몄습니다. 유아들은 자신들이 기억하는 다양한 꽃 모양을 그렸지만 대부분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가장자리에는 반복되는 반원을 그려서 꽃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유아들이 공간과 도형의 개념을 익히기에 좋은 놀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유아들은 자유놀이 시간에 틈틈이 만든 꽃을 꽃밭에 옮겨 놓더니 이번에는 꽃밭에 꽃가루가 있어야 꿀벌들이 온다고 말합니다. 유아들은 꽃가루를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다가 노란색 폼포미를 활용하기로 하고 자료실에 있던 폼포미를 가지고 와서 꽃밭에 뿌립니다. 꽃가루를 잔뜩 뿌리고 나자 유아들은 이제서야 진짜 꿀벌 마을이 완성되었다면서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유아들이 꽃가루 저장소를 만들고 꽃밭에서 꽃가루 저장소까지 꽃가루를 옮겨가는 놀이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후로도 유아들은 지속적으로 꿀벌말 놀이를 이어갔고 이 놀이는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아들이 수학적 경험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놀이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유아들의 일상 속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나아가 유아 수학교육의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찰과 지혜가 더해진다면 이 사례는 더욱 풍부하고 유의미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유아들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유아들의 배움과 삶을 지원하는 데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